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만나 뵙고 싶어서 금요일 밤이 행복한 남자 홍해걸입니다. 제주는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오늘은 낮에 기온이 14도, 15도, 반팔을 입고 다니는 게 어울릴 정도로 성큼 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의 날씨나 계절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좀 오늘은 봄 색깔로 좀 파란 계열로 여러분 앞에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겨울이 저와 함께 하고 있고요. 머리를 이렇게 쿡 쳐봤고 자고 있네요. 일주일 동안 다들 행복하셨죠? 오늘도 역시 많은 분들 홍쇼를 아껴주시는 분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서혜숙님이 가장 먼저 오셨네요. 정광숙님, 화양연화, 김미진, 푸른보성님, 현선이님, 네잎클로바, 최숙자, 서하황, 제와킹, 또 최비결님, 킹콩킹님, 3차 신경 얼굴에 있는 신경이죠. 이거 이제 바이러스도 그렇고 여러 이유로 염증이 생기면 많이 아파요. 이거 약물이 있습니다. 신경과를 가야 되고요. 그걸로 안 되면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시술이 있죠. 안 아프게 해주는 그런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유님도 변함없이 와주셨고요. 네, 오늘은 그냥 기분이 그래서 와인도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 분위기 좀 내겠습니다. 이 몬테스 알파라는 와인인데 이게 좀 시큼하네. 오래 따서 빨리 안 마시고 아무리 코르크를 막아도 산패가 좀 됩니다. 자, 그냥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와인 이렇게 곁에 놓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신채원 준위원님, ISC21님은 벌써 제 아들 결혼 영상을 잘 보셨다고 올려주셨네요. 몇 시간 전에 올라왔어요. 결혼은 1년 전에 했는데 에스터 TV 제작진이 이제 그동안의 영상들을 이렇게 모아갖고 짧은 영상을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더라고요. 전화 집사람이 아주 짓궂게 나오고 특히 제가 아주 철없게 나왔습니다. 궁금하시면 유튜브 채널 에스터 TV에 가시면 오늘 올라온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막 술 취해갖고 아들 결혼식에 좀 추태를 부렸네요. 자, 박선희 님도 반갑습니다. 민지연 님, 주님 아까 인사드렸죠? 로투스 님, 그래요. 부덕이 님, 스타리 실버 님, 영케이 님, 왓구 님. 골프 복장일 수 있겠네요. 네, 위에 옷은 골프 옷이고 아래 옷은 골프 옷은 아니고요. NCJ 님, 네. 새로운 맘, 김안젤리나. 오늘은 골프가 아니고 이제 에스터 TV 촬영을 했어요. 겨울이하고 자전거 타고 자전거에 카메라 달고 제가 발굴한 저쪽 저지 예술인 마을부터 한림 항구의 방파제까지 한 16km 내려오는 멋진 길이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희 님이 와인 마셔도 된다고 얘기해 주시고, 홍금수 님, NCJ 님, 오영도 님, 오영도 님은 늘 이렇게 PD 이름을 다 올려주시니까 감사하는 마음이고요. 배제크 님도 칭찬해 주시고, 김옥수 님도, 바다나나 서계숙 님, 모두 반갑습니다. 리리유 님도, 또 비읍히읗 이응 님도. 네, 사실은 어제 이맘때쯤에 제가 아주 시컵을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얘 때문에요. 이 녀석이 이제 짓궂은 장난을 많이 쳐요. 그런데 요즘 날씨가 좋으니까 좀 창문을 많이 제가 열어놓고 있거든요. 저녁에도. 그런데 해지고 난 다음에 열어놓고 음악도 듣고 골프 연습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얘가 사라진 거예요, 얘가. 알고 봤더니 얘가 이 울타리가 있긴 한데 그쪽 말고 이 언덕이 있거든요. 거기로 어떻게 이렇게 기어 올라가서 행방불명.
그 순간 좀 아찔하더라고요. 야, 이 녀석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갖고 제가 사방에 불을 다 켜고 이 프레쉬를 들고 겨울아 겨울아 부르고 했는데도 이게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여기 집 주변을 다 뒤져봐도 진짜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얘가 저한테는 자식 같은 녀석 아닙니까? 비록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얘가 뭐 늘 제 옆에 있어주고 얘 없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지가 도망가 버린 걸. 그래가지고 옆집 마당에도 불 켜고 해도 안 보이고. 근데 참 희한한 게요. 그때 저한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갑자기 차분해지면서, 올 것이 왔구나. 왜냐하면 누구나 다 이별하는 거니까. 뭐 죽어서 이별을 하든, 사고로 이별을 하든, 아니면 뭐 얘처럼 행방불명이 되든, 뭐 아무리 사랑하던 사이라도 뭐 자기가 나가버렸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뭐 여기까지가 우리 인연이구나.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겨울이 너 때문에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을 기억하면서 살아야지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 방어 기제죠. 심리학적으로 워낙 큰 슬픔이 있으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제가 좀 철벽을 치는 그래야만 좀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낯을 타고 이놈이 갔는데 뭐 어떡하겠냐. 항상 최악의 결과를 생각을 해야 하니까 드디어 잃어버리는구나. 이 신문에 늘 나와요. 이 동네 제주도는 워낙 그 개를 많이 잃어버려요. 실종견에서 포스터도 많이 붙여져 있고 아차하는 사이에 여기는 왜냐하면 이제 그 울타리도 엉성하고 사람도 없고 인적이 드문드문 들판도 많고 또 이 동네는 또 뭐 들깨도 있고 뭐 얘는 그냥 팍 물어서 가면 끽소리도 못해요. 찾지도 못하고. 근데 아무리 불러도 안 나타났는데 이제 이 옆집의 뒷마당으로 가니까 이놈이 그제서야 꼬리를 살래살래 흔들면서 고개를 삐죽 저한테 내밀더라고요. 그냥 반가우면서도 얼마나 화가 나는지 뭐 이런 놈이 다 있어요. 불러도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저를 골려 먹으려고 좀 그런 거예요. 근데 순간 제가 정말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잠깐 들려드립니다. 이거 참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울타리를 또 새로 치기로 했고요. 얘 때문에 돈 많이 들어요. 저기 울타리 새로 만들어야 되고 위치 추적기를 달까 하다가 그게 거추장스럽더라고요. 무겁고. 그런 거보다는 좀 더 조심스럽게 봐야겠구나. 소중한 존재니까 할 수 없죠. 뭐 아쉬운 사람이 챙겨야죠. 그래서 더 좀 각별히 바라보기로 하고요. 다만 이제 다소의 개똥 철학인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렇구나. 세상이라는 게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헤어지는 날이 언젠가는 오는구나. 얘하고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제 아내 에스터도 그렇고 저희 자식들과도 그렇고 제 주변에 또 많은 지인들과도 그렇고 그래 헤어지는 날이 언젠가는 오니까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한다는 게 같이 있는 동안 감사하고 행복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짧은 순간이지만 얘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서 너무 지금 아무튼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뭐 건강 상담은 제가 해드릴 테니까 편하게 뭐든 물어보시고요. 네, 오늘 그 제가 준비한 주제는 공지 드린 대로 며칠 전에 저희 서울 비욘디 스튜디오에 존경하는 우리 세시봉의 윤영주 선생님이 오셨잖아요. 명가수죠. 트윈폴리오. 근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해요.
제목이 좀 그분이 보면은 좀 어, 건방져 볼 수가 있어요. 제목을 어떻게 뽑았더라? 어, 윤형주 78세 윤형주의 동안 비결 이렇게 뽑았는데 죄송해요. 연세를 밝혀서. 근데 뭐 어차피 공인이시고 생년월일이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저한테는 뭐 47년생이니까 제가 딱 6, 7년생이거든요. 저보다도 딱 20살 선배님이더라고요. 거의 부모님 뻘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님자라도 붙이려고 했는데 그래도 방송이니까 다수의 국민들 상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라도 님자를 안 붙이는 거니까 우리 윤영주 선생님 혹시 보시더라도 좀 서운해하지 마시고 제목을 좀 그렇게 달았다. 왜냐하면 제가 좋은 쪽으로 좀 여러분께 의학과 관련해서 좀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그 전에 잠깐 바다나나님이 44살 여성이고 신장 동맥류 안과 검진에선 녹내장 또 뇌동맥류도 있고 근데 동맥류가 1.9mm면 굉장히 작아요. 저거는 위치가 아무리 안 좋아도 크기가 저렇게 이게 뭔가요? 1.9mm면은 뭐 조치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좀 지켜보시죠. 이게 중요한 게 뇌동맥류도 어, 많은 경우는 그냥 평생 갖고 가요. 요즘은 너무 공포 마케팅 이제 좀 크기가 괜찮고 하면 관찰하는 것만으로 잘 먹고 그러면 혈관이 뭐 혈압이 높지 않으면 대개는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좀 지켜보시란 말씀 드리고 싶어요. 김명숙님, 네, 배꼽 탈장 임신했는데 따님이 저거는 간단합니다. 외과 뭐 치료가 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흔히들 있는 경우고 어, 조금 더 기다렸다 이제 태아 좀 괜찮으면 간단한 시술로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서학님이 대장 내시경 잘하는 분, 뭐 워낙 많죠. 굳이 뭐 따로 명의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내시경은 뭐 유명 대학병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로컬에 있는 병원이라더라도 그 오래 한 경험이 많고 숙련도가 높고 이 스킬풀한 손이 아주 예민한 분들한테 하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쁨 병원 그리고 대치동에 제가 자주 가는 내시경 받는 그 세브란스 나온 갑자기 저 치매인가 그 선생님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내과 의원이죠. 거기 가서 합니다. 오케이. 야옹이님이 중3 여학생인데 들어오셨네. 희귀암인 너트암이 발생해서 투병 중이다. 이거는 저도 잘 모르는 병이에요. 너트라는 거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병명이고 어떻게 할까요? 제가 좀 공부를 해서 알려드리는데 서울대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죠. 근데 뭐 제가 이렇게 무력해지는 병원에서도 큰 방법이 없다 그러고 특별한 치료 방법 왜냐하면 희귀 질병일수록 환자 숫자가 작으니까 제약회사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치료제를 개발할 경제적인 동기가 작거든요. 그러니까 신약들이 잘 안 나와요. 그 부분이 참 안타깝고 나중에 제가 좀 공부를 해서 답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님은 유방암 치료 후 머리가 많이 빠졌다. 미녹실 드셔도 됐습니다. 저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녹시딜 소량으로 한 2분의 1정 항암 치료하고 아무 상관없이 안전한 약이고 왁구님이 정준표 내과를 아시네. 네, 제가 자주 가는 정준표 선생님 아주 훌륭한 분이죠. 그래요. 박선희님 초음파를 받고
비욘디 칭찬 감사하고요. MRI에서 김영숙 님이 공터키인 증후군? 이건 또 뭐죠? 저도 모르는 병명, 죄송하네요. 어, 저 경우도, 제가 공터키인 증후군이라는 병을 또 처음 들어봐요. 이거 제가 참 무식해서 미안합니다.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데. 네. 청솔모님이 콩팥이식 받았다. 운동을 시작을 하고 GOT, GPT가 살짝 올랐네요. 운동의 원인인가요? 조금 오른 건 맞아요. 근데 좀 지켜보시지요. 운동을 심하게 해도 오를 수 있고 간에 이상이 있다? 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거는 비특이적으로도 뭐 술 마시거나 담배 피거나 운동 심하게 하거나 뭐 아무튼 컨디션에 과격한 조정이 있어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올라가는지를 봐야 돼요. 계속 올라가는지. 이재란 님이, 네, 김명준 선생님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뭐 각막적으로는 뭐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윤영주 선생님 이야기하기 전에 최근에 여러분과 꼭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의료 사태입니다.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서울대 의대 교수님 네 분이 작심하고 이제 의대생과 전공의를 비판했죠. 너네가 이러면 안 된다. 빨리 돌아와라. 국민들 환자를 생각해야 한다. 저는 원칙적으로 옳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얘기했더니 또 전공의나 학생들이나 일부 의사들이 발끈해서 너네만 깨끗하고 잘났냐. 의사들의 억울한 점을 왜 도외시하고 정부의 횡포는 왜 아무튼 그래갖고 지금도 치고받고 난리예요. 안타깝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지금 3월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신학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의대 정원 늘린 데다가 작년에 휴학한 애들까지 지금 안 돌아오고 있거든요. 전공의는 전공의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그러면 학생이 지금 5, 6천 명인데 이번 2025학년도는 얘네들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한 1, 2년이 텅 비는 거예요. 신규 의료 인력 배출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항복을 한 거예요. 엄밀한 의미로. 정원을 원래로 돌리겠다. 그러니까 좀 돌아와라. 근데도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월 언제까지 안 돌아오면 다 제적시켜버리고 휴학을 다 반려하고 심지어는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만일 그래도 안 돌아오면 일반 대학에 2학년만 돼도 의과대학에 편입을 시켜주겠다. 임시로. 이제는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에게 옛날에 의사들이 하던 일을 대폭 이양을 해서 병원이 돌아가게 하겠다. 여러분, 이거는요, 아니에요. 어느 쪽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양비론일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저는 그래도 학생들이나 전공의 선생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뜻은 정부나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한 거예요. 이제는 저희 홍쇼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답답함을 다 얘기를 해드렸고, 알 사람들 많이 알고, 특히 이제 가운 혁명이라고 이 책이 또 잘 썼더라고요. 의사가 아닌 사람이 현 정부가 작년에 벌였던 과격한 의대 정원이 뭐가 문제인지 잘 설명을 했고, 다 좋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는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야 돼요. 이거를 더 이상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고, 지금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은 병원은 병원대로 전공이 없는 병원으로 빠르게 적응해 가고 있고,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해요.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빅5 병원이 그래? 그러면 전공이 없는 병원으로 만들게. 그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간호사들 다 그냥 옛날에 의사 하던 일 다 법적으로 다 허용하고, 근데 그게 올바른 일입니까?
도제 교육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물론 전공의 선생님들도 이제 노동력 착취에다가 옛날에 못된 교수님들 뭐 다 이해해요. 정부에서도 뭐 근데 그래도 저희들 시대보다는 훨씬 지금 행복한 전공의예요. 뭐 주 52시간 뭐 저희 땐 그런 것도 없었고 좋아요. 시대 흐름을 반영해야 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단순히 노동 착취로만 볼 일은 아니고 피교육의 입장이 있는 게 맞거든요. 도제 교육도 맞는 측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배우는 입장이거든요. 대학원생이 예컨대 대학 교수에게 그런 측면이 있어요. 전문의를 딸 때까지 과정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대학의 필수 진료 응급의료가 마비돼서 국민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고 이게 좀 더 끌면 너무 큰 혼란이 와요. 지금 의대생 안 돌아오고 전공이 안 돌아오고 엄청난 블랭크가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발 전공의는 좋아. 그러면 의대생만이라도 이제는 좀 돌아오실 걸 뭐 강력하게 부탁을 합니다. 요즘 뭐 저 같은 꼰대 의사들 얘기는 안 들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뭐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이러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네요. 그리고 정부나 대학 총장이나 뭐 이런 교육계 있는 분들도 조금 달래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안 돌아오면 니네 다 제적이야. 뭐 이렇게 막 으름장을 놓지 말고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성급하게 한 것 같다. 미안하다. 뭐 사과 한마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자존심이에요. 이미 사과한 거나 똑같지.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과격했거든요. 과학적 근거 없고 그 총선에도 지고 이 정부가 아주 정말 잘못한 거예요. 한 500명 정도 늘리고 순리대로 갔으면 뭐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뭐 근거 없이 뜬금없이 2,000명. 솔직히 이게 뭐 누가 2,000명 해서 그 다음에 복지부나 뭐 라인들이 다 거기에 맞춰서 한 거지 뭐 밑에서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상처받은 의대생들이나 전공의를 좀 달래고 책임 있는 뭐 복지부 장관이나 뭐 교육부 장관님이 사과 한마디 하고 그래 우리가 좀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 그러나 국민들 생각해서 빨리 돌아와라. 필수 의료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빨리 합의점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 얘기까지는 여러분들께 좀 해드리고 여러분 윤희님 의료계가 지금도 어지러워요. 저가 요새 아주 곤혹스러운 게 뭐냐면 뭐 부탁이 와요. 저한테도 뭐 어제도 누가 부탁을 하고 어제 부탁은 뭐였더라? 네, 강원도 강원대학교에 입원한 산부인과 그 산모인데 아기가 뭐 빨리 나오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지금 뭐 몇 주 만에 그러니까 조산이죠, 조산. 양수가 터졌대. 근데 이제 그런 애를 받아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받아줄 수가 없는 이유가 낳기는 하는데 그 미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체중이 뭐 1kg 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애 빨리 태어나면 인큐베이터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부인과에서 덜커덕 애를 낳았다가 그 딴난아기를 돌보지 못해서 죽으면 병원이 온팡 뒤집었으니까 이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 도와줄 수 없냐 서울에 막 알아보고 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좀 도와달라고. 아니 근데 제가 무슨 빽이 있어요. 뭐 의학 기자도 옛날에 했고 요즘은 또 그게 또 김영란법으로 다 걸리고 큰일입니다. 지금. 네. 전에도 말씀드렸죠. 의사들 단톡방에 여기 보면은 제 단톡방 아는 사람이 넘어져 갖고 얼굴이 뭐 5cm인가 찢어졌대요. 그래서 막 피가 나오고 코뼈도 부러지고 눈 밑에 뭐도 골절이 있고 뭐이 이렇게 막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 뭐 CT 찍었는데 뭐
뇌혈관 쪽은 괜찮은데 이제 이런 데가 많이 망가져 피가 계속 나오니까. 근데 응급실에서 받아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피가 나고 끔찍해 보이지만 이 사람은 죽을 환자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이나 모레 외래로 성형외과 와서 꿰매라. 이러고 난리예요. 옛날엔 그런 사람들 응급실에서 다 꿰매줬고 지금 이제 일손이 없어요.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뭐 교통사고 어디 떨어지거나 외상 환자나 심근경색이나 중풍으로 죽고 살 환자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지금. 근데 이게 신문에 안 나와요. 왜냐? 그런 걸로 고통받는 사람은 지금 대한민국 5천만 명 가운데 많아야 뭐 하루에 뭐 한 10명 정도? 앰뷸런스로 빙빙 돌고 계시겠죠. 그러니 숫자가 작으니까 안 나오지만 매일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환장을 노르시죠. 119에 근무하는 분들도 할 짓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응급실의 의사들을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게 거기도 나이 많은 교수님까지 해갖고 파김치가 되었고 전공이 하나도 없고 스태프들이 매일 퐁당퐁당 당직하면서 지쳐서 아이고 나도 이제 못하겠어 사명감이 있고 뭐고 다 떨어지 이러고 난리란 말이에요.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지지난주에 홍시용과 말씀드렸죠. 지금은 아프면 큰일 납니다. 어디 넘어지거나 다치면 뭐 아는 의사 있어도 아무 소용 없어요. 네, 의대 정원이 절대 안 된다. 의대 정원 필요하면 늘려야죠. 제가 볼 땐 지금은 늘려야 돼요. 제가 늘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은 노령 인구도 많고 늘리긴 늘려야 해요. 특히 필수 진료 강화하고.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2,000명씩 그렇게 늘리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좀 늘렸다가 또 미래를 예상할 때 어느 순간엔 좀 줄여주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갔어야 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재학님 아스피린 괜찮습니다. 100mg 하루 하나. 그러니까 궤양이 있거나 뇌출혈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분만 아니라면 이윤희 님도 다리 수술을 3개월 기다려야 한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암 수술도 지금 몇 달씩 미뤄져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럼 의사들은 다 괜찮냐고? 그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의사들도 돈이 대는가로 몰린다. 고민자는 필수 진료는 의사들이 안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요. 힘들고 고생하고 뭐 의료사고 소송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정부가 빨리 원점 돌리고 그러나 필요한 만큼 의사는 조금 늘리고 대신 필수 진료를 강화해서 그 햇볕 정책이죠. 의사들이 뭐라고 안 해도 자기들이 글로 가게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비보험 이쪽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의사들이 막 몰리면서 옛날엔 의대 졸업하고 면허 있는 전공의들이 뭐 강남의 피부과 아르바이트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벌었다는데 월급이 지금은 300만 원이에요. 하겠다는 의사가 넘쳐나니까 보톡스가 뭐 1,000원, 2,000원, 뭐 3,000원 이렇게 한다니까 덤핑으로. 그러면 그때는 또 의사들 생각이 달라지겠죠. 이게 필수 진료를 지금보다도 수가를 더 올려주고 더 중요한 건 이제 불가피한 의료사고 때 형사 책임을 좀 면하게 해주고 의사를 감옥에 이렇게 가두는 거는 선진국에서는 없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 그렇게는 하지 말자는 얘기. 그리고 민사적인 억울함은 공적인 부조나 보험 제도를 통해서 또 해결을 하고 그래야만 무슨 뭐 생명을 다투는 그런 어려운 3D 흉부외과, 외과, 암수술하는데 응급의학과, 뭐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데를 갈 거 아니에요, 의사들이. 어떻게 보면 참 상식적인 건데 그런 거는 안 하고 그냥 옛날 방식이죠. 권력의 힘으로 2,000명 늘려 뭐 이렇게 막가파로 하면 스타틴 드십시오. 괜찮습니다. 이 유튜브에 스타틴 부작용 너무 과장돼 있어요. 아닙니다. 뭐 노벨상 수상자도 전 세계 유수한 학자들 다
이건 무조건 먹으라고 얘기하는 약이 스타틴이에요. 저도 먹고 있어요. 고지혈증이 아닌데도 소량. 전 세계 수억 명이 지금 수십 년 동안 먹고 있는데 어느 날 유튜브 이런 데서 가짜 뉴스죠. 뭐 요만한 부작용 하나 갖고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SNS 시대에 가짜 뉴스가 워낙 많으니까 속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 해드리고, 이장님은 만성 간염, 옛날엔 그런 분들이 참 힘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비리어드나 바라쿠르나 이런 좋은 신약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노벨상 받은 약들이에요. 영양제는 드셔도 되죠. 당연히 채소 과일에 나오는 성분을 담은 건데 아마 1, 2주 있으면은 정말 좋은 종합 비타민제가 집사람 회사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정말 저희가 선의의 목적을 갖고 좋은 재료로 마진을 거의 없다시피 하고, 대신 이제 박리담회로 많이 못 팔면 저희 회사가 크게 손해예요. 근데 이제 팔 수 있다는 자신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10,000원 이하로 판다니까 한 달치를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종합 비타민제 먹어서 도움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나중에 따로 한번 제가 알려드리고, 아무튼 백조님 말씀대로 유튜브에 나오는 스타틴 부작용은 엄청나게 과장되어 있다. 30대 후반인데 메폴민과 스타틴, 그 끼가 있으면 30대 후반이라도 약간 혈당이 좀 높고 당뇨는 아니더라도 또 콜레스테롤도 살짝 높고 그러면 조금 일찍 스타트해도. 세르지오 라모스님이 직장 생활은 실력이 중요한가요? 네트워킹이 중요한가요?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 시기에는 네트워킹이 더 중요해요. 내가 실력이 있는데 뭐 네트워킹에 소홀하면 잘리고 승진해서 이렇게,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줄서기를 강요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참 마피아 같은 패단인데, 정치도 그런 거죠. 뭐 누가 하나 대통령 되면 그 밑에 사돈의 팔촌까지 뭐 몇만 명이 무슨 공기업 사장부터 해갖고 우르르 그냥 때로 목에 때 베낀다면서요.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돼요. 마피아도 아니고. 직장 생활도 그랬는데 지금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도 조그만 기업을 운영하지만 아무리 나한테 좋은 얘기하고 네트워크가 좋고 뭐 이렇게 아부하고 인간성이 좋아도 이 녀석이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어갖고 성과가 안 나오면, 실적이 안 나오면 내가 손해인데, 사장이. 이제는 그걸 감당이 안 돼요. 지금 같은 경쟁 사회는.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실무에 능력이 있어야 돼, 일단. 근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 아까 네트워킹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좀 더 고상하게 애사심이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애사심, 충성심. 이 두 가지가 있어야죠. 그래야만 이제 윗사람이 믿고 일을 맡기고, 그죠? 둘 다 중요하다. 용눈이 오르무방님, 제주는 뭐 완전 봄입니다. 네, 윤소정님, 요새 뭐 백종원 씨 욕 엄청 얻어먹잖아요. 근데 그 양반은 추구하는 비즈니스 자체가 그 사람 개인의 그걸 떠나서 구조적으로 칭찬받기가 좀 어려운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는 사업이라는 게 자 프랜차이즈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소비자에게 뭘 팔아도 회사가 이익이 되려면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들은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건값 다 빼고 팔아갖고 남은 돈이 있는, 남은 돈에서 회사가 많이 가져가면 거기에 가입해 있는 자영업자는 다 손해죠. 그렇다고 자영업자를 많이 주면 회사는 또 손해고. 근데 이게 더군다나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상장을 했으니까 주주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다 나한테 이익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러니 방송에 많이 나오는 뭐 스타라고 해도 제가 생각해서는 백종원 씨 비즈니스 모델은 칭찬받기가 어려운 모델이에요. 엉뚱한 얘기했네. 어쨌거나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그래 저희도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다행히 에스터 포뮬러는 이제 상장하지 않은 가족 회사잖아요. 그리고 뭐 누구에게 휘둘릴 만한 자본이 들어온 것도 하나도 없고 순수 뭐 저희 가족의 자본으로 키우는 회사고, 그러니까
타 주주나 자본의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고 저희는 오직 고객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이소는 실패했지만 에스더 포뮬라는 저는 성공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품질입니다. 제가 보더라도 제가 집사람에게 늘 강조했거든요. 이거 돈도 돈이지만 저와 집사람의 평생 명예가 달린 일이니까 좋은 성분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걸 잘 알고 지금 비타민 D 나오고 이제 종합 비타민제 나오고 오메가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공장에서 이 이너 소사이어티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이상한 데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제일 좋은 공장에서 제일 좋은 원료로 다 들어가고 배합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좀 혁명적인 이쪽 비즈니스에서는 그런 사례가 된다고 보고 저는 성공하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게 많이 만든다는 가정하에 이런 그 가격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안 팔리면 저희도 망하는 거죠. 이게 다 재고로 쌓이니까 모르겠어요. 뭐 잘 되겠죠. 자, 아이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아르모니아님이 왜 불급 판정을 받아요? 네, 나중에 또 올려주세요. 네,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이야기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홍쇼의 주제는 윤형주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이제 젊은 사람 자기는 윤형주 가수를 알아? 모르잖아. 자기가 36, 7? 지금 올해 40. 올해 자기가 벌써 40이니? 네. 예, 지금 이제 띄었잖아요. 저 사진이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윤영주 님이 저희 비욘디 스튜디오에 오셔갖고, 보이시죠? 저 집사람 활짝 웃고 있고, 맨 오른쪽에 저분이 함익병, 그 다음에 함익병 쌤 옆에 서 있는 여자분이, 우리 비욘디에서 힐링 콘서트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 포크 가수 김희진 님, 그 옆이 기타리스트 진수영님, 머리 이렇게 대머리님, 네, 기타 잘 치는 분. 그 다음에 제일 왼쪽이 이제 익숙한 분이죠. 우리 박현아 선생님이 파한대소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청바지 입고 계신 저 우리 윤영주님을 보십시오. 저분이 1947년생, 올해 78세. 야, 근데 차림새나 얼굴이 그렇게 보이냔 말이죠. 근데 윤희님도 윤영주를 모르는구나. 저희 때만 해도 굉장히 유명한 스타인데 아무튼 옛날 분이야. 그래서 오늘은 좀 젊은 분들께는 좀 죄송하네요. 잘 모르는 가수분 얘기를 해서. 그러나 이제 저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니까. 자, 금숙이 님이 52세 여성이고 자녀 하나 있고 한 명 더 낳을까 싶다. 52세. 기영아를 걱정하시는구나. 아휴, 참. 사실은 52세면은 의학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형아가 나올 확률이 높은 건 맞아요. 고령 산모 기준이 이제 옛날엔 35에서 요즘 40까지도 뭐 괜찮. 52세면 조금. 근데 그 나이에 아기를 갖겠다는 생각이 왜 드셨을까요? 근데 조금 조심하긴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기형 쪽과 관련해서는 엄마보다도 오히려 아빠의 나이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확률이 100이면 99명은 괜찮을 거예요. 근데 한 명 정도 좀 개런티 할 수 없는 거죠. 결국은 선택은 내가 하는 건데 대부분은 괜찮다. 50세 나이에도 여성이 아기는 가질 수는 있어요. 내가 좀 갖고 싶다. 대부분 괜찮을 거예요. 기형아는 그렇게 함부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네, 임신이 될 수도 있죠. 난소 기능만 살아있으면. 네. 백조님이 윤영주 노래 한 곡을 들려달라고요. 아유, 제가 노래 못 부르는 거 뻔히 아시면서.
와우. 그래서 윤영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저도 한 번도 만나뵌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뭘 만나본 적도 없는데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당신이 뭘 안다고 동안 비결에 대해서 얘기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화면으로 본 그리고 제가 아주 정말 좋아하는 가수예요. 옛날부터. 저는 이제 그 되게 트윈폴리오잖아요. 그 당시에 윤영주, 송창식 47년 동갑 우리나라 포크계를 대표하는 선구자적인 두 분이죠. 윤형주, 송창식. 1960년대 이제 저 무교동의 세시봉이라는 음악 다방에서 아르바이트로 뭐 대학생들이 노래 부르고 이 둘이 분이 만나갖고 이제 듀엣 가수가 된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김세환 씨가 오셨지만, 근데 이제 그 송창식 가수님은 굉장히 좀 남성적이죠. 목소리도 굵고 또 뭐 이분도 뭐 천재죠. 아무튼 작곡도 대단하고 또 한 분, 근데 윤영주님은 이제 두 분이 라이벌이에요. 사실은 같이 또 음악 활동을 했지만 듀엣으로. 좀 여성스럽죠. 굉장히 이렇게 고성에. 근데 굉장히 맑은 음색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영주님한테 좀 더 끌려요. 그런 목소리를 더 좋아해요. 어쨌거나 뭐 사람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되게 제가 좋아했던 분이고. 근데 참 저 두 분도 옛날 노래인데 저 두 분도 참 특이해요. 윤영주님은 이제 그 금수저 집안이에요. 찾아보니까. 뭐 인텔리 집안이고 집안도 부유하셨고 아버님이 영문학자고 그 당시에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해외로 유학을 갈 정도니까 1960년대 대단했던 분이죠. 뼈대 있는 집안이고 또 어머니도 성악을 하신 분으로 나오고 유복한 집안이고 또 윤영주 가수님은 이제 공부도 굉장히 잘해서 그 당시에 평준화 이전 세대니까 천재들만 간다는 그 서울의 경기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그리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갈 정도니까 뭐 아마도 그대로 가수 안 하셨으면 지금 뭐 훌륭한 의사가 돼 있었겠죠. 그런데 반면 송창식 그분은 이제 집안이 굉장히 가난해서 어디 가서 뭐 먹고 자고 할 데가 없어갖고 그 세시봉 다방에 와서 좀 재워주세요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남루한 옷차림에. 근데 이렇게 극과 극의 두 분이 딱 만나갖고 아이고 참 듀엣이 됐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제니님이 윤영주를 20여 년 전 제주도에서 보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더 동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윤영주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윤영주님 그 최근의 근황은 저희 비욘디에 올려놨어요. 김희진 님이 운영하는 힐링 콘서트, 힐링 카페에 이제 초대 손님으로 오셔갖고 12시 다 될 때까지 노래도 부르시고 본인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참 고맙죠. 박선희 님이 우리들의 이야기 맞아요. 대표곡이죠. 참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안에 관심이 많으시죠?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보다도 좀 생활 환경이 좋아져서 그런지 외모의 신경들을 젊은 분들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하면 젊고 매력적인 얼굴을 나이 들면서도 만들 수 있을까? 그와 관련해서 제가 좀 아는 몇 가지를 우리 저 윤영주 선생님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께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와우, 그렇죠? 그 방송 한번 보세요. 우리 집사람 표현에 따르면
그렇게 에너지가 밝고 또 유머러스하고 재치가 있는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집사람도 우리 윤 선생님을 마중 나가서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만났는데 너무너무 놀랐대요. 그냥 막 번쩍번쩍 광이 나고 사람이 아주 활기 있고 도저히 78세 그 어르신 같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와, 여러분, 윤영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개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윤영주님이 저희 방송에 오셔서 그동안에 다른 매체에서 말씀하지 않았던 또 재밌는 이야기도 참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동안하고 다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다른 사람에 비하면 제 나이 또래에 비하면은 상당히 젊은 얼굴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고 집사람도 뭐 올해가 만으로 60인데 소녀 같잖아요. 동안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동안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와우, 정사랑이님 감사하고요. 하나뚜님, 혈압 조절이 안 되면 약을 먹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몇 번이고 얘기하죠. 내가 아무리 금연하고 운동하고 뭐 건강에 좋은 거 먹고 뭐 다 해도 약을 안 먹어서 혈압이 올라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반대로 내가 나쁜 거 좀 해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약으로 강제로 떨어뜨리면 중풍심장병에 안 걸리는 거예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자체가 인과관계가 있고 이게 마커가 아니고 메이커다. 이걸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뚜님 무조건 약을 드셔야 돼요. 약 드세요. 약 먹는 걸 미워하면 안 돼요. 고미자님이 동안도 타고난다. 일단 그게 맞습니다. 그게 뭐 동안도 제가 보기에는 절반은 유전자 DNA에 힘이 있습니다. 그건 뭐 확실하고요. 그거는 전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머지 50% 우리가 뭘 할까? 김 실장님이 그날 최강이었다. 아주 엄청 젊게 나오셨거든요. 그리고 윤영주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그날 그 들었던 이야기를 좀 여러분께 몇 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이 직접 본인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 동안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 그 윤영주님이 그 우리 비욘디 오셔갖고 CM송 메들리 한 거 한번 노래 들려드릴게요. 그거를 저 거기서는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이걸로 틀어갖고 이 좀 우선 좀 분위기 반전하기 위해서 윤영주 선생님이 대단한 이유가 한창 가수 생활 때 이분이 이제 아버님의 권유로 또 의대 너는 의사가 돼야 돼 그래갖고 인기 절정 때 또 공부하느라고 들어가고 이런 그 아픈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좀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저는 그게 크게 뭐 인간의 긴 인생에 비하면 누구나 다 약간의 흠결은 있고 어쨌거나 그 당시에 어떤 잘못으로 가수 생활을 잠깐 접은 일이 계셨고 사실은 그거는 지금 선진국에서는 다 합법인데 어쨌거나 그 당시는 그래서 그분이 이제 CM송을 만드는 회사를 만들어 갖고 그 당시 TV에 나오는 숱하게 유명한 그 여러 제품의 그 광고 노래를 이분이 이제 작사 작곡을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이제 이분이 이제 나와서 노래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여러분께 좀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한번 잠깐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영상에 있는데 이분이 그 메들리로 본인의 그 유명한 CM송 만든 거 지금 저거 영상만 나오는 거죠. 영상 저렇게 나온 건데 한번 제가 틀어드릴게요. 그게 이제 내 거의 초기 작품이고. 근데 지금 워낙 많으니까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 오란씨라는 거 알죠? 파인애플 오란씨 파인 해갖고
옛날에 동아식 지금도 나오나 오란 씨? 나옵니까? 되게 맛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박경조 선생님이라 지금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이 저희들에게 오란 씨는 이게 TV 광고로 나오는 음료 광고지만 가사가 한 편의 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가사다. 극찬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노랫말을 우리 윤영주 님이 직접 쓰고 곡도 만들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오란 씨 1절과 2절을 78세 어르신이잖아요. 이분의 음성으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그 손에 담아 드려요. 아름다운 날들이요 사랑스러운 눈동자요 오란시 아 2절 지나다가 스친 얼굴 너무너무 예쁜 얼굴 또 만나볼 수 있을까. 아름다운 날들이요 사랑스러운 눈동자요 오란시 파인. 예, 멕시코 치킨 들어보. 이것도 하나만 더 듣죠 뭐. 요 치클처럼 부드럽게 말해요. 롯데껌처럼 향기롭게 웃어요.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주고 싶어요.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 주세요. 프레쉬 프레쉬 민트 스피아민트 롯데꺼.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주고 싶어요.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 하나만 더 듣죠. 롯데월드 CM송. 꿈속에 보았던 신비한 세계 모두가 보고 싶던 곳 꿈의 나라 사랑의 세계 여기는 롯데월드. 여러분, 이게 제가 좀 주책인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뭐 다 이렇게 늙어가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저희 그 구독자님을 위해서 이 흥겹게 기타를 직접 연주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제가 감사하고 존경스럽고 또 많이 부러웠다는 얘기죠. 저는 이 나이 될 때까지 이게 뭐 노래도 못 부르고 기타도 하나 못 치고 음악은 꽝이에요. 아무튼. 근데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안타까운 건 그 롯데껌 할 때 이제 주시 프레시 민트 스피아 민트 하고요. 할 때 이게 젊을 때는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오가 엄청나게 하이 옥탑으로 목소리가 그냥 사람 마음을 확 녹일 정도로 아름다워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부르실 때는 아무래도 그 음정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좀 벅차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여러분께 아무튼 그 유쾌했던 며칠 전 윤영주님의 노래를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면서 동시에 이제 윤 선생님 얘기를 좀 하려는 거예요. 내가 뭐 댓글에 저보고 자꾸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물어보시는데 저한테 강요하지 마십시오. 저는 답변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네. 다음 주가 아주 고비죠. 다음 주에 뭐 여러 이슈들이 다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그리고 이재명 대표 또 뭐 2심 결과, 그 다음에 또 금요일쯤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뭐 탄핵 뭐 다 나온다면서요. 저는 요 얘기만 할게요. 뭐든지 결자해집니다. 그리고 사필 규정이에요. 역사의 힘을 저는 믿습니다. 가운데 합리적이고 온건한 사람들이 이 난국을 헤쳐갈 수 있다고 믿고요.
어떤 결과든 우리는 승복해야 되고 또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 분들이 심사숙고해서 국가를 위해서 해답을 내놓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 부탁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도 정치적인 스탠스가 다 달라요. 다 존중합니다. 다만 비문명적인 폭력, 폭언, 상대를 악마화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싫어도 이 좁은 땅에 부대 끼고 살아야 되는데 뭐 총 들 거예요? 칼 들 거예요? 같이 살아야 되니까 조금씩 양보하고 다수결을 존중하되 다수의 뜻을 따라주되 그러나 소수도 상당히 많이 배려받는 이거 왜 못 만드냐고요.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려드리면 윤영주 선생님이 왜 동안이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인간 윤영주는 왜 동안인가? 왜 저렇게 에너지틱하고 밝고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고 계시는가? 첫 번째, 제가 생각한 키워드는요, 가족입니다. 가족. 물론 뭐 음악도 있고 뭐 다 있지만 음악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제가 그때 윤 선생님의 그 라이브를 듣고 가장 먼저 떠올린 게 가족. 이분이 가족이 참 우애가 돈독한 분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뭐 이렇게 들여다보고 뭐 사모님이나 가족을 만난 건 아니지만 그분이 고백한 걸 들어보면 봐봐, 그거 한번 찾아볼래? 이분이 올해 2025년 올해가 결혼한 지 딱 50년 되는 해입니다. 결혼 50주년이에요. 대단하죠. 1975년도에 지금은 사모님하고 결혼하셨더라고요. 사진 한번 찾아볼래요? 그 당시만 해도 뭐 이분이 전국적인 유명 인사였으니까 가수 윤영주 결혼, 지금 저 사진 보십시오. 저 당시에 신문에 잡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윤영주 규수 맞던 날 해서 아유 저 때만 해도 머리가 기셨네. 20몇 살 때 아마 하셨겠죠. 이제 사모님이랑 아유 참 보기 좋네요. 교회에서 결혼을 하셨대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50년 동안 저 곁에 계신 사모님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스캔들 없이 이렇게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저도 남자지만 참 처음 결혼한 아내를 한평생 이렇게 올곧게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고 칭찬받아 마땅한 덕목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 윤영주 선생님의 그 아름다운 얼굴이 나온다고 믿어요. 50년을 지금까지 화목하게. 그래갖고 결혼해서 이제 일남 이녀 딸들하고 아드님하고 낳고 따님은 지금 외국에 뭐 계신다고 하죠. 근데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갖고 뭐 하도 비행기를 많이 타갖고 제가 놀란 게 비행기 마일리지가 460만 마일이래요. 와. 100만 마일만 넘어도 대한항공 이런 데는 뭐 100만 마일러, 밀리언 마일러 해갖고 특전을 주잖아요. 뭐 인사하고 뭐 프리패스하고 뭐 제일 먼저 들여보내주고 라운지도 따로 이용하고 근데 아이고 100만 마일을 4번이나. 대단하죠. 근데 그때 제가 더 눈여겨왔던 부분은 이분이 결혼 50주년인데 장모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장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장인어른이 혼자 계셨는데 이 장인어른을 본인의 집에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15년이나. 와. 처갓집에 장인어른을 아이들도 있는데 무려 15년이나 모시고 산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그 당시에 지금도 아니고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갖고 현재 윤영주님이 8명의 손자까지 있다네요. 손자 손녀도 많이 낳으셨어. 그래갖고 본인 집에 장인어른의 15년 동안에 4대가 이렇게 북적대며 살았다. 4대가. 아, 이거 부러운 일이에요. 참 부럽고. 그리고 이분의 가족에는 이렇게 직계 가족에만 국한된 게 아닌 것 같아. 그 이분의 육촌 형님이죠. 그러니까 아버님의 그 사촌이죠. 윤영주 선생님의 아버님이 이제 대학 교수셨는데 영문학. 그분의 사촌 조카가 여러분이 잘 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인 윤동주 선생님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탄생한 시인 가운데 윤동주를 제일 좋아해요. 지금 저기 나오죠. 아유, 지금 저 사진은 고등학교 때 사진인 것 같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집이죠. 여기 이제 뭐 서시, 별을 해는 밤, 뭐 주옥 같은 시들을 올린 분이잖아요. 아시죠? 27인가 꽃다운 나이에 일본에 유학 갔다가 저항 시인으로 알려졌으니까 감옥에 갇혀서 돌아가셨죠. 그래갖고 이날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육촌 형님이죠. 물론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고 생전에 본 적은 없죠. 우리 그 윤영주 선생님이 형님이긴 하지만, 근데 이 시를 암송을 하셨어요. 그날. 근데 그 장면도 저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사람이 말이에요. 인생을 멋있게 살려면 시 한 수 정도는 외우고 살아야 돼요. 저도 A Psalm of Life라고 롱펠로우의 영어 시를 한때 외운 적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서시를 한번 여러분 한번 보세요. 1941년도에 이제 윤동주 시인이 쓰셨는데,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게 베스트입니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예요. 저희 집사람은 이거를 그 윤영주 선생님이 외워서 이렇게 낭독을 할 때 특히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감동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20대 얼마 안 된 나이의 청년이 저런 심성을 가질 수 있나. 그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그래요. 20대 때 저런 생각을, 아무리 문학적 감수성이 풍부해도, 그렇다고 이분이 연약한 시인만은 아니었잖아요. 일제항거하는 독립투사였다니까요. 저항 시인이고 그것 때문에 감옥 간 거예요. 사실 태어난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여러분. 진짜 저도 주변에 보면 사람은 사람, 동물은 동물, 뭐 너무나 많아요. 하다못해 오늘 한림 그 항구에 가서도 그 항구에 자기도 기억나지? 그 고양이 6마리가 고양이 6마리가 어떻게든 먹고 살겠다고 그 바닷가 바람 부는데 이렇게 옹기종기 이렇게 햇볕 아래에 모여 있는데, 아유, 쟤들은 뭘 먹고 사나? 왜 태어나서 주인도 없이 길고양이로 저렇게 고생하다 죽어가나. 그러니까 애잔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모든 생물에 대해서 다 관심 갖고 배려할 수는 없지만 내 가까이 있는 그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대상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푸는 게 우리 인생의 의미라고 저는 믿는 거고요. 이야기가 좀 빗나갔는데, 어쨌거나 그 보면은 그
윤동주 시인이 일본 감옥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을 직접 일본에 가서 운구해 온 것도 이분의 아버님이었다는 거예요. 윤영주 선생님의 아버님이 시신까지 운구하고 장례도 지내고, 그리고 일본에서 위령제가 열릴 때 직접 또 참석도 하고, 그때 가서 경험했던 이야기도 저희 비욘디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아무튼 그 형제간에 이렇게 그 가족을 챙기고 이런 마음이 아주 돈독해 보이고, 그 점이 저는 정말 돋보였고, 그런 마음이 여러 가지 세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늙지 않고 천진난만하고 순수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안이 되려면 착해야 돼요. 착한 사람이 동안이 됩니다. 얼굴에 악센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에 그 근육이 보면은 잘생긴 사람이라도 어쩐지 좀 기가 좀 맑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선량함의 기본은 가족에서 비롯된다, 저는 믿는 거고요. 내 가족이 소중하니까 내 이웃도 소중하고 내 국가도 소중한 거예요. 나아가서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한 거, 그 뿌리는 바로 옆에 내 가족에 대한 애정. 이게 흔들리면 사실은 선량한 얼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현주 선생님의 그 가족에 참 돋보였다. 자, 유천숙 님이 폐에 작은 혹이 발견돼서 CT를 냈다. 저 선량은 검사 하나만 하라고 정확하지 않고 일반 CT를 해야 한다. 아닌데요. 저건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폐에 있는 작은 혹은, 내 폐는 저선량 CT 해야 되고, 아주 작은 혹은 걱정하지 말고 한 1, 2년 있다가 추적 관찰 한두 번만 하면 돼요. 저거 절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현재 우리나라 의료나 의사들에게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 요만한 걸 그냥 이렇게 부풀려서 환자를 막 겁을 줘요. 큰일 나. 뭐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온갖 검사 다. 이로 인한 낭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유천숙님, 걱정하지 마시고 일반 CT 안 찍어도 되고, 병원을 하면 다른 병원을 가보세요. 네, 크기가 작으면 1, 2년 있다 다시 한번 봐서 변화 없으면 얼굴에 점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G90님이 소, 고양이, 개, 동물에 관한 시를 좀 써보세요. 홍동주 시인. 제가요, 제가 겨울이 좋아하잖아요. 제가 노래 못 부르는 걸 알고, 제가 좀 이제 술도 한잔 했겠다. 그 시는 아니지만 제가 작곡한 노래 하나를 부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게 지금 요청이 나오니까 제가 이제 하나 되게 못 불러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근데 요게 아마 들어보시면 알지만 어딘가에 원곡을 좀 여기저기 짜집게 한 걸 거예요. 틀림없이. 제가 작곡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출처불명의 어딘가에서 들은 익숙한 노래를 어디 조합을 한 건데, 윤희님도 나오니까 겨울이에 대한 노래를 하나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이거 괜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사람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지? 그러면 하나 불러야겠다. 우리 겨울이, 예쁜 겨울이, 우리 겨울이, 우리 겨울이, 예쁜 겨울이, 우리 겨울이, 따당 겨울이, 음매 겨울이, 사랑 겨울이가 좋아요. 겨울이 겨울이 만세.
이겁니다. 근데 지금 딱 이수진 님이 표절이라고. 이게 또 어디서 많이 들어온 멜로디인데 어디 동요 같기도 하고 뭐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와, 네. 잠이 깨졌다고 핑크 써니님. 네. 아, 그러니까 겨울이가 이렇게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있는 놈인데 저를 배신하고 이제 도망가서 제가 진짜 시겁했어요. 시겁. 그래서 아무튼 윤동주 선생님이 동안이다. 여러분도 동안이 되시려면 가족을 사랑하라. 그냥 남는 건 가족이고, 네. 거기에서 모든 선량함이 비롯되는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강미양님, 겨울이는 어딘가에 지금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와우. 종합병원 선생님이 저 선량은 정확하지 않다. 폐를 보는 건요, 굳이 저 선량이면 충분합니다. 유청수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분의 그 봉사 활동입니다. 봉사 활동. 이분이 왜 젊게 사는가?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면 얼굴에 나타납니다. 탐욕스럽게. 겉으로는 아무리 뭐 인자한 척 해도 이게 그 자기의 이익만 탐닉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굴에 속물적인 그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봉사하는 거가 또 중요합니다.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원래 이런 얘기도 안 하는 분이에요. 안 하는 분인데 우리 집사람이 좀 여우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윤 선생님을 막 이렇게 부추기면서 하니까 이분이 신이 나서 마음속에 자랑거리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남이 하는 자랑을 북돋아주고 칭찬하고 같이 축하해주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랑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뭐 일부러 계속 자랑만 하는 사람은 좀 꼴불견이긴 하지만 그게 아니고 자랑이라도 좀 들을 만한 자랑이 있잖아요. 뭐 좀 천박한 자랑 말고 이날 윤영주 선생님의 자랑 두 가지는 와 저도 아주 와닿았어요. 첫 번째가 이분이 헤비타트 운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분들에게 집을 지어서 싸게 임대해주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미국에서 유명했잖아요. 집 지어주는 운동으로. 이분이 한국의 이사장이래요. 몰랐어요, 저도. 근데 이걸 이분이 내가 이사장을 10몇 년 해왔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사장을 하고 아마 내년인가 뭐 이렇게 퇴임을 하는데 그때까지 누적으로 10만 개의 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집을 10만 개를 물론 좋은 집은 아니겠지만 이걸 지어갖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싸게 공급을 해주는 사회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장으로. 이거 정말 칭찬받을 일 아닌가요? 그런가 하면 소아백혈병 한우회에 또 임원으로도 몇십 년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부회장인가 역할을 하고 계신데 제가 이분 그 에피소드 가운데 와닿았던 게 그러다 보니까 대학병원에 항암 치료하는 머리 이렇게 대머리인 그 백혈병 어린이들 알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여자 어린이가 있는데 윤 선생님하고 되게 친해졌나 봐. 그래갖고 만나면은 뭐 노래도 불러달라고 뭐 또 이렇게 뭐 농담도 하고 뭐 선물도 나누고 그랬는데 어느 날 집에 있는데 그 목사님인가 누군가가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누구누구가 위독하다. 그래서 아마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윤 선생님이 그 바쁜 와중에도 그 병원으로 간 거야. 걔를 만나러. 갔더니 이제 걔가 애들도 아는 거죠. 자기가 죽는다는 걸. 이제 죽을 수 있다는 거. 이제 곧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그러면서 굉장히 두려워하더래요. 나 죽으면 어떡해요? 나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윤 선생님이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편안한 잠을 잔다고 생각해라. 잠을 자고 일어나면 아마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너 옆에 있을 거고 너 옛날에 먼저 갔던 뭐 누구누구도 만나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위로를 하면서 그 아기가 잠들 때까지, 잠드는 게 이제 임종이죠. 그래서 임종 때까지 그 순간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기타로 노래를 병상에서 들려주셨다는 거죠. 와, 이거 진짜 감동 아닙니까? 이런 자랑은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들어야 되고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뭐 돈을 주는 거하고 또 다른 정성이잖아요. 그 죽은 그 어린이는 얼마나 큰 위안을 얻었을까요? 당대 최고의 가수가 나를 위로해주고 죽을 때 내 곁에서 이렇게 노래를 들려주고, 최고의 선행이죠. 최고의 축복이고. 그런 얘기를 우리 집사람이 막 이렇게 푹 뜯으니까 이분이 하시는 거야. 그전엔 뭐 어디서 하시지도 않아요. 낯받치고 하시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죠? 그래갖고 제가 이런 걸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면 또 댓글에는 그런 게 달려. 야, 윤영주 뭐 옛날에 무슨 뭐 사기건 뭐 분양 뭐 어쩌고 뭐 이런 걸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사람 아니야. 뭐 글들이 달리더라고요. 근데 그게요, 물론 이제 우리 윤 선생님도 뭐 80 가까운 인생을 살면서 인간인 이상, 그리고 그 위치에서, 그 위치라는 건 이제 사회적인 역할, 경제적인 역할, 어떤 단체를 맡고 유명세대가 하다 보면은 많은 대인관계나 접촉, 금전 거래, 비즈니스 뭐 하다 보면은 오점이 안 생길 수가 없어. 악의적인 게 아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거를 또 이렇게 일부러 긁어서 터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고 우리 집사람도. 결국은 이분이 아마 무슨 뭐 부동산 개발 뭐 그와 관련된 거와 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그걸 또 지적을 한 거. 언론에 또 이렇게 막 또 언론은 유명 인사들이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뭐 좋아라고 막 까발리니까. 근데 그게 결국은 다 무혐의 판정이 난 거예요. 고약한 유명세에 시달린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뭐 이걸 또 막 긁어갖고 신문에 나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무죄 또는 무혐의 나도 소용이 없어. 사람들은 그건 기억도 안 해. 옛날에 그 사람이 이것만 기억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우리 한국 사회가 좀 고쳐야 할 부분이다. 뭘 좀 알고 제대로 알고 뭘 비판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뭐 근거 없이 출처가 불분명한 어떻게 보면 좀 악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에도 사실인 양 부안해동하면서 떠들어대는 건 이건 저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튼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윤 선생님의 이 선행과 봉사가 참 와닿았다. 특히 임종을 지켰다. 옛날에도 보면요, 오복의 하나, 오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복의 하나에서 최고가 뭔 줄 아세요? 고종명이라는 게 있어요. 한자로 고종명. 이 고종명이라는 게 뭐냐면 죽을 때, 특히 부모가 죽을 때 자식이 옆에 있는 거, 이게 최고의 복 중에 하나예요.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내 옆에 가족이 있어주는 거, 그리고 이게 최고의 효도고. 근데 이거를 가족도 아니고 남이 이렇게 바쁜 시간에 노래까지 해주면서 이런 거는 정말 우러러 나는 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엄청 돋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삶을 그렇게 멋있게 사시니까 참 얼굴도 온화하고 동안이시구나. 그죠? 그러니까 주님도 그 대목이 가장 감동이었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분의 동안 비결이 신앙입니다.
기독교인이죠. 유명한 기독교인이고 아버지 때부터 해서 기독교인이고 이분은 또 교회 장로님이잖아요. 장로는 목사님 다음으로 평신도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아드님이 한 분이 있는데 또 아드님은 이분도 선교 활동을 하는데 어디서 하냐? 스리랑카에서. 그러니까 그냥 몇 대째 독실한 기독교인이야. 신앙의 힘이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냥 인간의 이성으로만 과학의 관점으로만 신앙을 평가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윤 선생님이 이제 장로였다는 얘기, 신앙생활 관련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알려드리는. 요거 윤 선생님이 이 방송을 설마 보지는 않으시겠지? 근데 이거는 어디 기사에서 제가 본 거야. 그 세시봉이 이제 윤영주, 송창식, 김세환이잖아요. 세 분이 뭐 특히 70년대를 주름 잡았던 통기타. 그런데 이분보다도 한두 살 위의 선배 가수가 세시봉 때 같이 어울렸던 분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수 조영남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약간 좀 짓궂잖아요, 조영남 씨가. 저는 그분 보면은 좀 해맑기도 하고 좋은 쪽으로 약간 좀 사람이 좀 짓궂죠. 이분이 그 옛날에 이제 세시봉 해갖고 MBC인가 이제 뭐 오랜만에 이 나이가 많은 옛날 이 세 분을 다시 뭉치게 해서 특집 쇼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뭐 이장희 씨도 오시고 뭐 그 당시 세시봉의 통기타를 주름 잡았던 옛날 가수님들이 다 이제 초대가 돼서 이렇게 막 노래 부르는 스페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걸 준비할 때 이제 준비하면 리허설도 하고 뭐 하는데 이 조영남이라는 이분이 그랬다는 거야. 윤영주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좀 동생뻘이긴 하니까 형주는 말이야 노래 잘 부르긴 하는데 목소리가 좀 염소 목소리야 이러면서 좀 약간 그 매기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왜 그래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우리 윤 선생님이 듣고 이제 화가 난 거야. 그래갖고 나 이제 안 하겠다 이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같이 이제 모여서 하는데 그런 식으로 좀 비아냥거렸다 이거죠. 근데 또 옛날에 돌아가신 김수미 씨 아시죠? 탤런트. 그분은 그 얘기를 듣고 또 박장대소 하면서 맞아 약간 염소 목소리 같기도 해 뭐 이런 식으로 또 아유 참 아니 근데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뭐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다고 해도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가 아는 한 윤 선생님의 목소리는 유일무이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성이에요. 이 그 음색이 아주 맑고 곱고 뭐라고 할까 아무튼 참 아름다워요. 특히 저는 그 롯데껌 CM송 할 때 그 주시 프레시 프레시민트 스피아민트 그 다음에 이제 롯데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미안한데 그 한 번만 더 들려드릴게요. 오늘 홍쇼 제 개인 쇼니까 왜냐하면 이거 한번 여러분 제 거를 들어보셔야 돼요. 짧으니까 CM송 이게 이제 보면 여러분 이제 이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왜 안 나오지? 멕시코 치킨처럼 부드럽게 말해요. 롯데껌처럼 향기롭게 웃어요. 지시 프레쉬 프레쉬 민트 요 다음 나옵니다. 스리야 민트 롯데껌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주고 싶어요.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 와, 이 할 때 이 고음 부분의 그 맑은 처리가 저는 이 CM송이 나올 때가 제가 되게 어렸을 때일 거야. 아마 뭐 언제였나? 뭐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아무튼 뭐 와,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가 맑을 수 있지?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자기는 뭐 저 요즘 얘기하는 아이돌 가수나 좋아하지?
나는 아이돌 하나도 몰라. 난 서태지 이후로 가수들은 아는 사람 한 명도 몰라. 아무리 글로벌하게 스타고 뭐 빌보드가 어떻게 해도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 나는 그냥 이 세대 노래를 좋아해요. 근데 그 오 하는 그 부분 자기 무슨 말인지 알지? 아, 진짜 너무 좋아 그 부분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이 그 동안인 이유 중 하나는 이런 그 신앙에서 비롯된 마음. 그건 참 편안하거든요. 나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늘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함께 계시고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믿음. 사실은 누구나 다 죽고 그 다음에 모든 고통은 죽음과 동시에 소멸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 삶이 종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훨씬 더 멋진 어떤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 그게 불교면 어떻고 이슬람이면 어떻고 뭐면 어때요? 그러니까 아무튼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그게 무슨 종파에 소속이 돼서 뭐 교리를 뭐 어떤 문서로 뭐 코란이든 뭐 성서든 뭐 경전이든 이 시시콜콜한 디테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고 어떤 절대자가 있다는, 그래서 나의 삶이 유한하지만 이 삶 속에서 절대자가 원하는 그게 뭡니까? 결국은 뭐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모든 종교가 그런 원칙만 지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꼭 교회 안 나가더라도.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왜 채팅창이 멎었지? 뭐가 고장났나 보다. 여러분 소통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 있네. 네. 이게 채팅이 많이 지나갔네. 네, 고미자님. 홀릭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백조님 말씀대로 그 오 하는 부분이 멋지잖아요. 윤희님이 연배가 어떻게 되는 분인지 나 궁금하다. 도대체 정체를 공개하세요. 콜로라도에 계시는 윤희님. 연배를 모르겠다. 그지? 그래갖고, 네, 김 실장님, 맞아요. 예,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왜 지금, 이렇게 목소리가 좋은데, 조영란님이 놀렸잖아요. 그렇게 윤영주 선생님 화가 났잖아요. 그래갖고 통화를 했대요. 이제 방송을 해야 되고 풀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조영남 씨가 전화를 해서 뭐라고 이 윤영주님의 분노를 달랬냐면, 야, 나는 평신도잖아. 너는 장로고. 그러니까 너가 나를 용서해라. 무슨 이런 말이 다 있어. 진짜 우리 조영남 선생님은 진짜 철부지야, 철부지. 나이만 많고. 저는 조영남 씨도 좋아해요. 진짜 옛날 그 부르시던 캐롤 같은 거 예술이에요. 근데 아무튼, 아무튼 장로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우리 윤영주 선생님이. 그래서 신앙은 참 중요하고, 여러분이 동안 내지는 아주 인자한, 온화한 그 인상을 갖는다는 거는 진짜 그런 속을 탈피할 때 가능한 거고, 이제 나이 들면 그런 게 필요해요. 옛날에 이병철 씨가 삼성의 창업자죠.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고, 이분이 폐암에 걸리셨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폐암 걸리시고, 지금 이제 저 강북 삼성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시고 그럴 때, 그 당시에 신부님으로 무슨 아무튼 당대 가장 학식이 있는 신부님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지식인 신부님으로 어떤 분을 초대를 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게 또 책으로도 나오고 뭐. 그때 이제 이병철 씨가 죽음을 앞두고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는데
내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뭘 느끼냐면 이 세상에 돈이라고 하는 건, 권력이라고 하는 건 많을수록 죽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누리는 게 많은데 나 죽기 싫어. 근데 나 죽어야 돼. 그 순간 지옥이죠. 뭐 나 살고 싶은데 왜 죽어야 되지 뭐. 그래갖고 이제 신부님에게, 그분은 이제 신앙하지 않은 분인데 임종 직전에 이제 물어본 거고, 거기에 이제 뭐 내세에 대한 거를 쭉 쓴 걸 보고 한편으로는 저는 이병철 씨가 좀 치근하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내 주변에 할아버지나 뭐 할머니 교회 다니거나 교회 안 다니더라도 가족과 함께 죽음을 평범하게 또 평온하게 맞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렇게 많은 걸 갖고 누리고 사는 분들은 죽는 것 자체가 참 힘들구나, 고민이 많구나,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이 참 중요하다. 예, 차동엽 신부님, 아시마님님 1985 그분과 그 대담집 제가 좀 많은 걸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김세롬님 말씀대로 종교가 특정 종파를 가질 이유는 없어요. 제가 한 가지 그 답답한 건, 얼마 전에 제가 또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라는 노래예요. 우리. 이게 이제 그 영국의 어떤 남자 가수가 부른 노래예요. 뭐더라? 가수 이름이, 아니 저 가수 저 노래 제목이 파이널 뭐 마지막 뭐였는데, 마지막 그 유명한 노래인데, 근데 그거를 광주에 있던 한 교회에서 합창단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가 너무 좋아, 너무. 저는 그 노래 참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그 노래를 들어보세요. 이게 근데 이거를 윤복희 씨가, 옛날 가수 윤복희 씨가 가사를 붙이고 해갖고 우리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붙였는데, 여러분 이 노래는 저는 아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을 아직 안 가진 분이라면, 이게 원곡이 뭐더라? 원곡이 있어요. 원곡이 이게 로저 휘테커라는 분이 부른 The Last Farewell, 마지막 이별이란 노래예요. 마지막 이별. 근데 이게 원곡보다도 이거를 우리나라 교회에 그 광주 교회라고, 광주에 있는 교회인가 봐요. 남성 합창단인데, 이거 한번 틀어볼래요? 우리라고. 그 화면만 좀 띄워줘. 지금 나오는 저분이 이제 지휘자가 노래 부르고, 제가 지금 여러분 자꾸 오늘 이상한 얘기하는 거 많이 이해해 주세요. 자, 이 노래 한번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노래는 이런 노래예요. 이 튜닝을 맞춰야겠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잠깐만요. 네, 이 노래가 이게 아닌데. 네. 요거 한번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유튜브에 가면 있어요. 우리라는 제목으로. 여기 뭐 조회수가 뭐 129만 회네요. 이게 성가 같은 건데, 근데 가사도 좋고 노래도 참 아름답고 마음을 성스럽게 해줍니다. 이거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사나, 뭐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클로즈업도 되고 참 선량하게 생겼어요. 이 남자분들이 얼굴도 왜 이렇게 착하게 생겼나 몰라. 근데 거기다 어떤 분들이 댓글로 뭐라고 다냐면 저기 노래 부르는 저 교회는 이단이다. 저기가 무슨 뭐 성결교회, 뭐 침례교회인가, 근데 구원파, 뭐 이단이다. 아니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그래요. 물론 뭐 다수 기독교가 인정하지 않는 좀 독특한 교리를 믿는 측면은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래서 제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 교회 특정 목사님이 기뻐하실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고 이 세상을 창조한 어떤 절대자가 있고 그 믿음을 갖고 내가 나의 삶을 좀 선량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러면은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면 멋진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동안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주책을 많이 부리죠. 그래서 이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 의견이 궁금한데요. 김세롬님은 칭찬 너무 아름답다. 윤희님은 연명치료 거부서를 준비했다. 맞아요. 죽음은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 돌아가신 석학 이어령 선생님이 죽음은 뭐하고 똑같냐면 아이들이 막 나가서 놀고 있는데 이제 엄마가 얘야 이제 들어오거라 하면 그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홍해걸 너 이제 그만 와라 하면 그 내 의지와 상관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와, 그래도 다행히 많은 분들이 그 뭐 이런 방식의 소통도 미워하지 않으시네요. 다행입니다. 뭐 홍쇼는 아무래도 네, 제니 줄리엣님이 혜은이와 패티킴이 노래 잘 불러도 조수미하고 비교하기는 어렵다. 근데 저는 그 부분도 좀 생각이 달라요. 예를 들면 Perhaps Love라는 노래 아시죠? Perhaps Love. 자기 알아? Perhaps Love? 야, 너 뭐하냐? Perhaps Love를 왜 몰라? 그 유명한 노래를. 그 노래는 꼭 알아야 돼. 가사도 아름답고 존 덴버하고 플라시도 도밍고가 같이 불렀잖아. 듀엣으로. Perhaps Love. 근데 어떤 사람은 플라시도 도밍고 그분은 세계적인 테너잖아요. 플라시도 도밍고가 부른 부분이 훨씬 좋다라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대중가요를 부르는 미국의 칸츄리 가수죠. 지금은 돌아가신 존 덴버가 부른 부분 저는 후자예요. 저도 존 덴버가 더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게 클래식 뮤직은 고상하고 대중가요는 저속하고 이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대중가요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내가 대중가요를 좋아한다고 해서 클래식 뮤직 좋아하는 사람보다 격이 떨어진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각각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와우, 배롱나무님도 존 덴버 파라고. 예, 저하고 비슷한 생각이 많네. 저도 존 덴버 부분이 좋더라고요. 존 덴버 비행기 사고로 죽었잖아요. 저도 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존 덴버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야, 이 시간이 벌써 11시 40분이다. 큰일 났다. 이거 빨리 오늘 왜 이러냐. 아니 그래갖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신앙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우리 윤영주 선생님을 돋보이게 만든 게 역시 음악이다. 통기타 하나 들고 이렇게 직접 연주하면서 죽을 때까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참 큰 축복이고 그래서 뭐 연주를 할 능력은 안 되지만 열심히 듣기라도 해야겠다.
그 점에서 유튜브가 큰 은혜입니다. 과학기술을 통해서 옛날에 정말 귀족들이나 부자들만 들을 수 있었던 각종 오케스트라의 뭐 멋진 선율들 우리가 시간만 내면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저의 가장 큰 행복 중 하나도 우리 겨울이 되리고 이제 종류별로 다양해요. 이제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정말 빵빵빵 들으면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겨울이 이렇게 산책하면서 바닷가나 산이나 이렇게 음악 들으면 아주 좋아요. 클래식 음악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 뭐 교향곡도 그렇고 뭐 협주곡도 그렇고 뭐 현악사중주 뭐 등등 해서 음악을 들으면 선량해지고 그러면 그것도 동안이 되는 비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성현님, 네, 주님은 사이먼 앤 가펑클 저도 좋아하죠. 사이먼 가펑클 저희 세대에는 정말 신화적인 가수죠. 멋진 분들이고 악기를 다루는 음악인이 치매에 안 걸린다. 이거 족보에 있는 얘기예요, 미자 씨. 와우.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제 우리 존경하는 세시봉 또 트윈폴리오의 70년대 한국을 대표하던 포크 가수죠. 우리 윤형주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제가 그분의 방송을 보고 느꼈던 소회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착하게 산 거죠. 또 여유 있게. 그러니까 뭐 운동 많이 한다고 이게 동안되는 거 아니에요. 운동 많이 하면 오히려 근육의 힘은 생길지 몰라도 얼굴이 더 빨리 늙어요. 활성산소도 많이 나오고. 나이 들어서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안 좋고 또 살을 너무 많이 빼도 안 좋아요. 체중도 약간 과체중이 노년층에서는 수명이 더 올라갑니다. 그런 보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살 과격하게 빼면 안 되고 살이 너무 빠지면 이게 얼굴이 좀 호축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살도 좀 있고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그러면서 그 늘 웃고 선량한 생각을 많이 하면 이 얼굴의 주름 근육도 그 선량한 미소를 짓는 근육이 발달하니까 자연히 좋은 인상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좀 시긴 했는데 마실만 하네요. 이거 뭐 한 잔 정도 좋지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모든 선량함과 동안을 비롯해서 행복과 건강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아는 평범한 데 있어요. 오늘 제가 얘기한 것 다 하는 얘기예요. 가족, 뭐 선량함, 신앙, 음악 이거 전부 다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은 손해 볼 것 같지만 좀 악착같이 살고 뭘 나쁜 짓도 좀 하고 사람들 뭐 착취하고 이래야만 돈도 많이 벌고 뭐 출세하고 더 오래 살고 뭐 이럴 것 같지만 어차피 가는 한 인생을 좀 길게 바라보면 옛날 선인들의 말이 옳다. 물론 또 이제 뭐 너는 팔자 좋으니까 그런 소리 한다. 뭐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뭐 대단히 가난하거나 대단히 심각한 병에 걸렸거나 이런 그런 좀 극단적인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는 옳다고 봐요.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게 나중에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겁니다. 돈이라는 것도 이제 제가 돌이켜보면 나중에 따로 한번 제가 생각하는 이재학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돈을 버는가? 이게 그냥 악착같이 뭐 이것만으로는 아닌 측면이 있어요. 어떨 때는 좀 많이 베풀 때 돈이 또 돌아오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쓰면서 돌아오는 게. 와우.
여러분, 오늘도 덕분에 참 많이 행복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늘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믿어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아까 말씀드린 결자 해지, 사필 귀정, 그리고 이 혼란을 우리 국민들이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해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무쪼록 세상이 어지럽고 또 경제가 어렵고 불안하지만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 또 여러분이 아끼는 분들에게 더 많이 베푸시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또 가치 있는 새로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신다면 여러분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성공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또 일주일 또 있다 여러분 만나 뵈야죠.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마무리할게요. 사실은 제가 제주 내려온 지 5년 됐는데 요때가 지금 제일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제주 내려올 때 좀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막 돈도 뭐 잘 벌고 나름 뭐 출세하고 근데 덜커덕 제가 이렇게 폐에 혹이 생겼고 요양 개념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폐 이거 뭐가 한 1점 몇 cm 이게 폐암이다. 이거 떼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래갖고 골치 아플 때 좀 쉬러 내려오고 그 당시만 해도 또 집사람도 굉장히 몸이 안 좋았어요. 뭐 체중도 덜 나가고 밥도 안 먹고 맨날 죽겠다 그러고 회사도 뭐 흔들거릴 때가 있고 뭐 스트레스도 많고 그 와중에 또 코로나도 뭐 유행한다고 난리고 또 회사도 뭐 부당 광고 뭐 해서 뭐 이상한 고소고발이 남발하고 또 얼마 전까지 조사사국에 세무조사까지 아무튼 이리저리 시달리고 아무튼 근데 이제 그 고비들을 다 넘기고 이제서야 처음으로 제가 제주의 봄을 봄답게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제주에 있어도 마음이 많이 불편했거든요. 집사람도 한 달씩 3번이나 여기 전기 충격 치료 받는다고 병원에 입원하고 제가 불려와서 같이 있고 뭐 아이고 그래서 올해는 제주의 봄을 좀 편안한 마음으로 많이 즐겨보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들께도 많이 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무튼 오늘 덕분에 행복했고요. 또 다음 일주일도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위영주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